오늘은 채만식의 태평천하,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자, 이 태평천하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 소설입니다. 가족사 소설이니까 1대, 2대, 3대 어떤 가문, 가족 구성원의 어떤 시대적인 세대 간의 어떤 문제점, 갈등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족사 소설은 단순히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당대 사회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서술자는 반어적 수법으로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으며 독특한 어투를 사용하여 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부정적 인물,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인물은 여기 있는 윤직원 영감이에요. 을 조롱함으로써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직원 영감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중산계층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태평천하니까 살기 좋은 시대? No,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 판소리에서 광대가 내지는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문체가 매우 특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서울의 대지주인, 매우 부자란 얘기죠.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그 삭을 깎겠다고, 이때 삭이라는 건 품삯, 한마디로 페이죠. 그걸 어떻게든 깎아보겠다고 쌩 난리를 치는 거야. 인력거꾼한테. 그렇게 부자면서. 그러면서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사주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야? 그렇지, 구두쇠야. 또한 소작인에게 땅을 붙여먹고 살게 하는 것을 큰 자선 사업으로 여기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뿅 백투더 과거로 갑니다. 구한말 화적에게 아버지가 죽은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약간 자, 그래서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하고 경찰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뭐야? 그렇지, 일본 경찰이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 것으로도 모자라 손자 종수와 종학을, 종수는 군수로 종학은 경찰서장을 시키려고 한다.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역사의식이 없다? 왜곡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들 창식은, 이때 창식은 윤주사예요. 노름으로 밤을 새우며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아버지의 첩오가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정을 통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도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데 이런 집안 집구석에도 하나 비빌 때가 있었나 봐요. 자, 오로지 일본에 유학가 있는 둘째 손자 종학이, 이 종학이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누가 윤직원 영감이, 문제는 이 종학이 사상관계로, 이때 사상관계는 독립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보통은 요 부분이 이제는 모의고사라든가 내지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곤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이게 전체 줄거리를 진짜 전체 줄거리만 적어서 그래. 근데 이걸 읽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건 그냥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편소설이고요, 사회소설이고요, 풍자소설이다. 요거 체크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가족사 소설이다. 요거 체크 들어갑시다.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윤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그 다음에 몰락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윤직원이 누구냐? 두섭이에요, 두섭이. 익숙한 이름인데. 어쨌거나 간에, 윤두섭의 4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 서술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소설이라고 한다? 가족사 소설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윤두섭 일가의 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만식의 태평천하는 전형적인 가족사 소설입니다. 직원 윤두섭 가문의 4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 서술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은 물론 구한말에서 1930년대 이르기까지의 사회의 변천사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부자지만 신분적으로 열세했던 윤직원의 가계, 집안 족보가 그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해서 이루었으며 신분적으로 어떻게 상승하게 되었으며 또 대를 이어갈수록 삶의 양식과 사고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역사의 변화 과정과 결부해서 또는 풍자적인 어조로 또는 해학적인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족보가 아까 발단에서는 윤두섭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그 아버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스토리 라인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윤용규예요. 윤용규는 중심인물 윤두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대가 되겠죠. 자, 1대 윤용규는 이미 죽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구한말의 사회적 혼란기에 윤씨 일가를 새로운 벼락부자로 이끌어 올린 세대로서 경제적으로 졸지에 금권적, 한마디로 머니도 머니의 권력적 급상승 계층이 된 사람이다. 한마디로 졸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신분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열세야. 그래서 수령들에게 토색질 당하고 한마디로 빼앗기고 그 다음에 폭력 집단 즉 화적대들에게 끝내는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윤용규는 한말의 사회적 혼란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권력을 찾을 수는 있었으나 정치적인 폭력과 반사회적인 폭도들로부터 무방비했던 시대에 급상승했던 부자계층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대로 넘어가 봅시다. 2대가 이제는 두섭이에요. 윤두섭. 자, 윤두섭은요, 직원이라고 하는 벼슬을 합니다. 그리고 돈은 역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돈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왜? 아버지 죽는 걸 봤거든. 그래서 어떤 신분적 열등을 보완하려고 양반의 어떤 매력적인 생활 방법에 대한 모방 충동을 갖는 매우 특이한 인물이다. 또한 이 화적대로부터 아버지가 당했거든. 그러니까 뭐야? 일제가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제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예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또한 우리만 빼고는 다 망해라 뭐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윤두섭은 그의 신분적이고 정치적 열세와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의식을 매우 강하게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양반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에 양반의 벼슬을 사려고 하는, 그러니까 족보를 사고 그 다음에 양반의 자식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진 그런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대로 갑시다. 3대는 아들이 창식이에요. 창식의 아내가 고시고요. 자, 이 창식은요, 적자, 맏아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창식의 아들댁에게, 그러니까 윤두섭의 손자가 되겠죠. 이렇게 상속의 권리를 빼앗깁니다. 그런 준금치산자로서 무시되는 존재고요. 또 노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첩행위 같은 것을 하는 호사스러운 향락생활에만 침몰하는 인물이다. 그러면 이 윤두섭은 아들 하나만 있나? 아니죠. 아까 전체 줄거리 보니까 딸도 있었어요. 그죠? 딸이 이제 쫓겨나서 친정에 와 있다. 그게 바로 서울아씨예요. 그리고 서울아씨의 자식이 이제 태식이다.
서술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대로 넘어가 볼까요? 4대는 종수가 있습니다. 종수가 아들이고요. 첫째예요. 창식의 첫째. 두섭이한테는 첫째 손자가 되겠죠. 아내는 박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 4대의 종수 역시 군수가 되라는 조부 윤직원의 소망과는 달리 남봉이나 피우고 가산을 탕진한다는 점에서는 아버지인 창식과 별다른 바가 없는 인물이다. 자, 그런데 이 종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종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둘째. 자, 조씨하고 결혼을 했고요. 다만 일본의 법과대학에 유학 중인 수재 종학만이 유일한 이념형 인간으로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자, 윤직원으로 하여금 종학이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의 장래를 적극적으로 번영케 할 후손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이 종학은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념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사회주의 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힙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 윤직원은 열이 엄청나게 받겠지요. 거의 뭐 결말 부분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4대에는요 종수에게 자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5대가 되겠네요. 5대가 바로 경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5대는 뭐 별 중요하진 않고요. 이 종학이가 중요하죠. 이 종학이 때문에 이 윤직원 영감인 윤두섭이 어떻게 열받았느냐. 이렇게 열받았어요.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하여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티야. 오냐. 그놈을 삼척석거리는 분재 희어 주려고 했더니만 오냐. 그놈의 삼천석거리를 톡톡 빨아다가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들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쥐어버릴 거야. 에이, 죽일 놈. 이런단 말이에요. 핀지는 편지죠. 징역은 징역의 징역. 징역 살리라고 할 거다. 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윤직원의 증오와 매도, 사회주의 그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안전만을 고집하는 그의 열망이 철저히 붕괴된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태평천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30년 동안의 이 땅,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지각 변동 속에서 한 가족, 가문의 기복의 운명을 작가 특유의 풍자적인 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어적 희화화를 통해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작품은 사실은 이 표현상의 특징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걸 아예 그냥 발췌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경어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뭐하였습니다. 뭐뭐하였어요. 이런 거는, 자, 경어치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상대 높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군데? 서술자 또는 작가. 자, 말하는 사람은 작가 또는 서술자. 듣는 사람은 누군데? 독자. 그러니까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독자가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관중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판소리 창자의 역할을 하는 작가의 목소리다라고 해서 어떤 판소리계 사설투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소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작 나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작가가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건 거의 판소리 사설투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설투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풍자, 반어, 자기 폭로, 비유, 과장, 희화화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화자인 작가는 작중 인물을 겉으로는 긍정하면서 실제로는 부정, 깎아내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행기 태웠다가 폭탄을 쏘아가지고 꼬꾸라뜨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윤직원의 외모를 얘기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그러나 시비 넘기지 마세요. 아, 이 풍신이야말로 진짜 아까울시야. 옛날 세상이었다면 한 도에,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에 사또일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 입이 삐뚤어진 건 신체적인 불구란 얘기가 아니라 험담을 한든가 비판적인 인물, 비판적인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탕장수는 카라멜 대장감으로 침을 생기는 통탄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시비 여기지 마. 외모를 무시하지 마. 그 외모를 다른 사람들은 광대로 보기도 하고 카라멜 대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야. 얘는 사또야 사또. 풍채가 진짜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때 화자는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독자에게 겉으로는 비웃지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마음껏 비웃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비꼬미요, 반어요, 희화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유법이 많이 쓰여집니다. 자, 별명을 많이 불러요. 말대가리 윤용규, 말대가리 윤두섭의 이제 아버지죠. 그죠? 이걸 말대가리라고 별명을 짓고요. 그 다음에 윤두섭을 윤두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술을 통해서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서술을 통해서 비유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그의 근지라는 건 출생이 인조견이나 도금비녀처럼 허울 뿐이라. 바스티유 함락과는 학렬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돈장이라는 말이 윤직원 영감한테는 히틀러라든지 하는 덕국, 대가도리의 폭탄선언이랄 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자, 이 근본이 인조견이니까 뭐야? 나이롱이에요. 진짜 섬유가 아니라 화학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죠. 도금이야. 비녀는 비녀인데 금비녀가 아니야. 겉에 색칠한 비녀야. 그러니까 허울뿐이라는 거야. 진짜 양반도 아니야. 돈 주고 산 양반이야. 오케이? 바스티유 함락과는 학렬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자, 함락과 학렬이 다르대요. 말장난하고 있죠? 그 돈장이라는 말이 윤직원 영감한테는 히틀러라든지 하는 저 프랑스 갱가도리의 폭탄 선언만큼이나 놀라운 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직원을 허울뿐인 사람이다. 실속 없는 사람이다. 겉만 그럴듯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폭로하고 격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밑에 볼까요?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윤직원이 욕심을 품고 있는 춘심이를 그 손자가 꼬여내야 한다든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창식의 첩 옥하와 창식의 아들 종수가 사창가에서 동침하게 될 뻔했다든지, 윤직원이 며느리에게 짝 찢어 죽일 년이라고 한다든지, 며느리는 윤직원 시아버지한테 양반이 어디 가서 뭐다 급살 맞아 죽으려고 없던가 라고 시아버지를 욕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맹렬한 언탄전을 한데 육탄전이 아니고 언탄전이야. 말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야. 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본다면 양반이네 하지만 사실은 양반이 아니다. 그네들의 어떤 실체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위상을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태평천하라고 하는 제목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제목은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여기 나와요. 지금 아까 종아기가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히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안강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응?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천하는
진짜 태평천하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어떤 암울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풍자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윤직원의 그릇된 역사관과 행태를 풍자한 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윤직원은 지금 서울에 있고요. 종학이는 일본에 있어요. 그런데 윤직원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한다면 전보가 뿅 합니다. 여기에요. 자, 창식이 아들이죠.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 써온 전보 때문에 큰데 윤두섭의 집에 온 거예요. 동경 써 전보? 종학 이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터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과장이죠. 모여선 식구들과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자, 이렇게 경어치를 쓴다는 거예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지자식 아니야?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연극으로 본다면 연극 무대 밖에 있는 사건이 전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즉 전보는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검거되었음을 알려주며 그 다음에 전보가 전달되기 전과 후에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사건 전개에 극적 반전을 일으킵니다. 또한 사건 전개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면서도 작품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종학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아, 종학이라는 인물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인물이구나. 아, 종학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이구나. 아, 종학이라는 인물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래도 정신이 올바르게 박혀있는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며 전보로 인해 또는 전보 속에 있는 사건, 한마디로 뭐야? 종학이가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 윤직원 영감과 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보의 기능 1번, 전보의 기능 2번, 전보의 기능 3번, 전보의 기능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채만식의 태평천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